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서 엄청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최근 떠오른 법적 현안들에 대한 궁금증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가벼운 것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물러난 뒤에 후임 법무장관을 놓고 여러 함화평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 그중에 전해철 의원이 뭐 유력하던 설도 있고, 또 뭐 인사수석 김혜수 외숙 인사수석인가요? 그런 분 김오수 씨 아닌가요? 법무차관. 아니 김외숙 인사수석 법제처장인가 뭐 하시고 지금 인사수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도 뭐 거론되고 있기도 하고 뭐 학계에 있는 분들도 여러 명 거론되던데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요 검찰을 개혁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검찰 개혁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검찰 개혁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검찰도 지금 해방되고 한 70년 이상 존재해온 존재고, 그때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조금씩 변모는 했지만 그 기조하에 지금까지 그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그게 기초한 검찰권 행사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70년을 유지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나쁜 거라면은 벌써 대한민국이 망했겠죠. 그렇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도 장단점이 있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검찰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법률학 교수지. 그렇죠. 검찰을 실무가처럼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의욕만으로 검찰을 개혁할 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 태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옳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해철 씨가,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전해철 씨가 출신이 어디 변호사입니까? 변호사만 했죠. 고시를 합격한 뒤에 현업에서 그러니까 판사라든가 검사는 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가요? 거기 해마루 뭐 수석도 하고 뭐 거기 변호사를 하다가 민정수석 또 민정비서관도 하면서 수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호흡을 쭉 맞춰왔죠. 그런데 제가 법원 이야기 할 때 있죠. 우리 방송에 나와서 법원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법원에 근무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거기 들으면 참 기가 찰 발언도 막 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변호사를 해도 법원에 근무 안 하면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내밀한 이 메커니즘을 모릅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마인드를 알아야 돼요. 판사들이 재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재판만 받아보면. 그건 마찬가지로 법원을 개혁하려면 법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검찰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이상만 가지고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사고가 터지고 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대 조류가 바뀌거나 어떤 사정이 생기면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장 피해보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 저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관도 해봤고, 그 다음 변호사도 거의 이제 10년 해봤고, 뭐 검사물이라고는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사 직무대리 4개월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물은 좀 먹어봤네요. 조금 아는데 저만 해도 검찰이 개혁된다는 생각을 다 가집니다. 우리나라 검찰 힘이 너무 강해요. 광대에서. 그건 맞아요. 이걸 어떻게 좀 통제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전해철 지금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에 오르는데 검찰을 얼마나 아시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그래서 지금 김오수 차관도 물망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김오수 지금 며칠 현 전에 차관 대통령이 뭐 불러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또 김오수 차관은 있죠. 검찰은 잘 알겠죠. 알지만
또 어떻게 검찰에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뭐 어떤 방안 나오면 제 식구 감싸기 예. 이런 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을 가장 잘 알면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좀 제3자 예. 검찰이 아닌 아까 대법관 출신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지영 전 대법관이라고. 그 정도 분이면 저는 뭐 원래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저도 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 정권하고도 뭐 네, 코드도 맞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코드라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되겠는데 저 이리 원광대학교인가 나오신 분인데. 아, 그러신가요? 예. 아주 그 입지전적인 어떤 왜냐하면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네, 정말 어렵죠. 노동도 대법관까지 전문가십니다. 네. 예, 그런 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뭐 근데 제 생각에는 전해철 의원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우선 이번에 뭐 그 한번 가장 믿을 수 있는 믿을 사람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본인으로서는 강력하게 예, 검찰 예,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예. 그런 추진력도 필요하는데 예. 어쨌든 전해철 의원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도 했고 지금 삼선 의원인가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 청문회 통과도 조금 예, 쉽고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니까요. 사실 청문회 때문에 제일 고생한 조국 전 장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원포인트로 지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니까 좀 기다려 보죠. 예. 또 하나는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예. 운영하고 있는 알릴레오라고 예, 있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있죠. 예, 거기에서 성희롱 발언이 지금 예. 논란이 되고 게스트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물론이죠. 이제 유시민 씨는 앵커로서 예. 진행자로서 역할을 했고 거기에 나온 게스트가 KBS 여기자가 뭐 검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일을 술술술 정보를 흘려줬다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게 성희롱 발언 맞습니까? 이런 경우도 뭐 처벌 대상이 되나요? 유시민 씨는 또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는 데서 뒤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제지도 안 뭐 했고. 유시민 씨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올 때 즉시 뭐 정정을 한다거나 하다면 그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부적절하고 이런 건 분명히 맞죠. 예. 그런데 유시민 씨가 그 게스트가 그런 말을 할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면 어떤 성희롱이 많이 된다면 방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예상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니까 예.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는 보이나 유시민 씨를 처벌하기는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본인도 그다음에 사과는 했어요. 게스트도 정말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예. 검사들이 무슨 방송사의 여기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흘려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설사 좀 그런 심정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 기준을 지금 높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인데 그러면요. 그러면 친정부 유튜브에서는 그런 비도덕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은 건지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정부 그 유시민 씨가 사실 우리는 뭐 자기는 정치를 안 한다 하지만은 이 정부의 어떤 후원자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예. 정부 당국자가 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도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우리 그 보수 유튜브만 가지고 맨날 뭐라 할 게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도덕 기준을 높이려면 같이 높여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은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언론은 아니지만 예. 언론에 대한 어떤 그 견제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말로는 성희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발언은 명백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편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하나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균형 있게 공정하게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조국 장관의 동생 기각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은 뭐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왜 영장을 기각을 했을까? 근데 이게 판사 출신이시니까 과연 조국 장관의 동생 그 영장 기각에 대해서
우리 여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모 종편에서 예.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건 뭐 거의 발부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배임 수재 증제라는 사건에서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 보면 뇌물 준 사람은 구속 안 되는 경우 있어도 예. 뇌물 받은 사람은 거의 뭐 100% 예.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배임 수재 증제도 그 일반인이 이제 돈을 무슨 회사 업무 관련해서 주고받을 때 배임 수재 증제 그러는데요. 이 경우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돈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돈을 받았는데 불구속이 됐고 네. 그 불구속 사유에 보면은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벌들이 이때까지 구속된 사람들이 도주 우려 있어가지고 구속한 게 아니고 범죄 영장 발부에 법에는 없지만은 나중에 처벌을 이게 실형 정도 날 사안이냐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범죄 규모라고 그래요, 우리. 범죄의 규모를 볼 때 이거는 신분이 확실하고 뭐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현직이나 뭐 간에 재벌이가 간에 이 사람은 1,500억 정도 횡령했다 회사 돈을. 그럼 구속 영장 발부합니다. 증거 인멸 도주율이 없어도. 근데 이분은 이제 이번에 명모 부장판사인데 명재건 명재건 부장판사인데 검찰 출신이죠. 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그 영장 사무가 많아졌다. 이러면서 영장 전담 부장이 2명인데 1명을 더 보충하는 사람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했죠, 그분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범죄는 인정되지만 뭐 증거인멸 도주율이 없다. 또 하나는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근데 검찰에 다 붙였어요. 그 병원의 소견서 그리고 그 의사 출신 검사가 괜찮다. 이런 거 다 붙였기 때문에 건강은 문제가 안 될 건데 영장 기각 사유에는 건강상 문제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사 출신으로서 영장을 기각 정하고 싶으면 그냥 증거인멸 도주율이 없음 2자만 적어라. 2문장만. 거기다가 무슨 구구절절하게 건강이 해롭고 이거는 판사로서 제가 초임 판사 때 우리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아주 기계 있고 나중에 헌법재판관도 지낸 분인데 판사 영장 발부 기각은 판사의 정권이다. 아니 검사가 아무리 청구해도 판사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냥 증거인멸 도주율이 없으면 쓰는데 많은 판사들이 구구절절하게 쓰더라. 뭐가 어쩌고 합의가 되고 그런데 그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 딴 사람 욕할까봐 왜 기각했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그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번 기각되어 있다 해서 그걸로 끝 아니고 뭐 3번, 4번까지도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재청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청구되면 아마 다른 영장 전담이 맡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기준에 법에 나온 기준은 증거 내부 무슨 그런 기준이 있을까? 기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장은. 아 그렇습니까? 이 재판에는 무슨 양형 기준은 있죠. 그거는 유죄가 됐을 때 이제 양형을 이렇게 이제 워낙 들쭉날쭉한 게 많은 국민들의 불신인데 영장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밖에 있느냐 밖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자기가 많은 영장 사건을 하면서 자기 기준을 자기가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법관 본인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명재건 부장의 그거는 제가 볼 때 본인의 기준에 어긋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본인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있죠. 이게 그 상식과 경험과 양심에 기초한 경험이지. 옛날에 우리 이정열 지금은 뭐 방송도 진행하는 그 양반이 판사 시절에 상당히 골프 도박은 도박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그건 뭐 본인 생각이 그런지 모른다. 그거는 법관 일반의 양심이 아니거든요. 상식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법관 개인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라고 마음대로 내가 기각하고 싶으면 기각하고 발부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쌓아온 판사 생활을 왜냐하면 부장 판사하면 한 10몇 년간 법관 생활을 했을 거니까 그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자기도 알 거예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기각한 거는 자기 스스로의 기준도 무너뜨린 게 아닌가. 그게 제일 안 좋은 경우죠. 네.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는 네. 역시 검찰 개혁 법안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체 어떤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또 검찰청에서 지금 잇따라 내놓고 네. 있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것은 공수처법인 것 같아요. 여야 간에 너무 이견이 있어요. 의견의 차가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괴물 슈퍼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인 것 같아요. 또 여당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공수처 정부가 악용할 위험이 있다. 이런 그 주장을 뭐 국감에서도 피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 진짜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 잘 불러주셔가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예. 며칠 전에도 공중파에서도 이걸 가지고 변호사 나머지 3명하고 제가 변호사 4명만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생각도 많이 아마 하고 우리 있는데 시청자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 공수처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저는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이 검찰 개혁은 있죠. 권력 나눠먹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검찰에 의해서 조사받는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네. 조사를 받고 정당하게 어떤 검찰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게 검찰 개혁 요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그리고 그전 정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 검찰의 권력 나눠먹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느냐. 지금 공수처 같이 뭐 일부 특정 검판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수사권을 공수처로 나눠주느냐. 이거는 사실이 있죠. 우리 서민들 보통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수처란 말을 내면서 이 여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 그럴듯해요. 우선 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네. 공직자들은 이때까지 검찰이 못 건드렸는데 네, 고위공직자들 그중에 특히. 검사 판사도 들어갑니다만은 이 공수처가 생기면은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판사 검사 사실 좀 안 읽고 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고시 한 번 됐다고 평생을 울고 먹냐. 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공수처 생기면은 이런 내가 보기 싫다. 국회의원도 사실 보기 싫어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역할 뭐 하냐. 세비만 받아먹고. 이런 우리 국민들이 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중에 기득권층이죠. 네. 이 사람들을 마구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수처를 딱 여권이나 이 검찰 개혁 한쪽에 내밀면 국민들 전 박수 쳐요. 네. 이때까지 못했던 거 그래 할 수 있구나. 저는 천만의 말씀해 봅니다. 제가 그날 그 방송에서 그랬죠. 지금 검사들이 대통령 빼고 그 외환 내란 외에는 못하니까 빼고 국무총리부터 검사 판사도 구속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있죠. 검사도 있고 예. 그런 사람 지금 검찰이 수사 못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 하죠. 다 하죠. 전직 대통령은 두 분이나 들어가 있죠. 전직 대통령 빼놓고 우리나라에 검사가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검사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손을 못 대더라 이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걸 개혁하라는 핵심이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검사가 있죠. 그렇게 자기가 공수처 검사들이 또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냐? 그럼 공수처 검사가 안 하면 또 공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 그거는 이 수사를 하는 우리 모래시계란 옛날에 드라마가 아주 했었는데 그때 살아있는 뭐 박모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검사들이 있죠. 단아까 수상을 70년대 초에 구속한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 독소부라고 뭐 일본말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검사들의 기계 나는 검사다. 나는 서민들을 혼내주는 검사가 아니고 정말 서민들에게 고통을 끼치고 독직을 하는 정권의 최고위층을 갖다 내 손으로 척결하는 검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러면 이제 압박도 들어오고 무슨 핍박도 그렇죠. 들어오고 지금 같으면 SNS죠. 댓글로 들어오고 하겠지만 나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살아있는 권력과 하면서 싸움을 붙겠다. 이런 검사가 있으면요. 공수처 아무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죠.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아, 잘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검찰을 우리가 바랬어요. 만일 조국 장관도 지금 공수처가 생기면 조국 전 장관도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공수처 없는데 지금 잘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장관, 자기 직속 상관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이번에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 못했다. 눈치 본다고. 그건 공수처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권의 어떤 눈치를 안 보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하는 하나 하고 그다음 대통령 이하 집권층이 어떤 검사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안 하겠다. 어떤 수사에 관여를 안 하겠다. 그런 인간의 사람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지. 예. 무슨 제도를 하나 더 만든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이야기한 게 수사권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예, 그래 경찰이 수사하고 예. 그다음 검사는 기소 주로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특히나 왜 사소한 범죄들 있잖아요. 예, 절도, 뭐 사기 이런 거 보면요. 경찰이 수사한 거 똑같이 또 검찰가 수사받고 예. 그다음 또 법원까지 가는데 그 죄가 있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무혐의로 끝날 사람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을 갖다가 그 사람도 생업이 있을 거고 급하게 외국 출장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을 경찰에서 불러 검찰에서 불러 이래가지고 한 몇 년 해가지고 무혐의 이러면 그동안 사업 다 이미 부도나고 없어요. 그 우리 사회에서 있죠. 경찰에서 검찰에 불렀다는 소문만 나면 다 망해요, 거의. 그렇죠. 이 사람은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하니까. 예. 그런데 제가 경찰 수사를 몇 번 입회를 해봤어요. 우리 피의자가 해서 무혐의 나온 게 많은데 경찰 아직도 이 조사 수준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 근데 그게 경찰 능력이 부족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도 요새 경찰 시험 공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의 FBI라든가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뭐 엄청난 수사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경찰은 아직도 정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경찰의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엉뚱한 수사를 하고 일단 법리도 잘 모르는 거 하고 그것도 알만한 건데 모르면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있는데도 무시를. 그럼요. 그래서 내가 입증 책임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 아니 꼬운 듯이 쳐다보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분리하는 거 다 좋은데 우선 경찰의 어떤 도덕적 수준 그리고 법률적 수준이 좀 올라와야겠다. 그 전에는 수사권을 주더라도 검찰에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가 검찰이 통제권 통제 컨트롤을 해야지. 경찰 맡겨놓고 경찰이 우리 수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끝 하면 검찰이 좀 지금 곤란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권 독립이라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어떤 정신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 정신 그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죠. 뭐 하나만 더 할게요. 결국 지금 강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 통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법원이 해야 됩니다. 검사가 잘못 수사해가지고 택도의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으면 법원에서 무죄를 과감히 내려야 돼요. 지금 아까 영장 기각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별건 수사니 무슨 검찰이 그 권한을 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영장 청구 이런 것 전부 다 좀 법원이 통제해야 되고 그래 마지막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지 제3의 기관 아닙니까? 법원은. 지금 대통령이나 어떤 법무부가 통제한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통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원은 그래서 국회, 법원,
행정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게 서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법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지금 검찰이 뭐 권한이 강대하느니 누구를 수사를 못한다 해서 어떤 제도를 자기 내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 공수처가 생겨가지고 기소권 또 수사권까지를 다 갖는 지금 그런 것이 너무 권한이 많다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자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닙니까? 근데 왜 공수처는 그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두냐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인사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대로 또 명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여야 간에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당 쪽에서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무부에 검찰 통제력을 강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인사, 예산, 감찰 뭐 이런 기능들을 강화해야겠다는 게 여당 측 생각이고 지금은 너무 검찰이 자기 멋대로 해왔다 그런 생각이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검찰 인사 예사권을 폐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체의 판단과 또 예산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또 집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게 또 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법무부에서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권력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그게 아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제도를 새로 바꾼다. 예, 그거는 뭐 만일 예컨대 부장검사 제도로 없앤다. 그거는 법무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게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권한이 있다고 봐요. 권한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있죠. 그런 제도를 바꾸는 걸 가지고 여야가 충돌한 거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하느냐 그걸 문제 삼는데요. 지금 법무부가 인사권 얼마 전에도 뭐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인사권을 뭐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검찰을 통제하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그 시키지 않은 원치 않는 수사를 하는 검사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있다 다음날 제주지검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인사권으로 그렇게 그거는 인사권이 아니고 수사권에 대한 통제죠. 맞아요.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통제라는 거 있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무리한 기소를 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지. 제3의 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법무부가 검사를 수사권 통제에 대한 방법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된 거의 국가 사법 체계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마인드, 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 검사가 서울지검에 3년 근무했으니까 제주지검을 보낸다. 뭐 이러면 왜 문제 삼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떤 수사를 담당했던 옛날에 한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시 석탄 동자분과 뭐 석탄 함량 미달 사건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검사가 잘했다고 막 칭찬했는데 그것 때문에 석탄 파동이 일어나니까 당장 뭐 사표를 내는지 딴 데로 전보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통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사 독재 시대 하는 걸 봐놓고도 만일에 어떤 검사가 예컨대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뭐 수사를 하는데 여기다 인사권을 행사했다.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딴 데로 옮겼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려고 그랬는지 제가 보는 잡지, 미국 잡지에 뭐가 있었냐면 몽고 지금 대통령이 바툴간가 하는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요. 지금 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공수처하고 거의 비슷해요. 법안을 통과시킨 게 검사나 판사, 그러니까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패했거나 그다음 그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면은 대통령이 해임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적폐 수사를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을 수사하더라고요. 뭐 관련해서 하는데 뭐 그걸 말을 안 들은 검사하고 열 몇 명인가를 그대로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게 마치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 읽으면서 제가 그 줄거가면서 진짜 너무 흥미있어서 이게 대통령이 사법권에 이렇게 관여할 수 있구나. 우리가 몽골하면 사실 좀 우리보다 사법 체계 후진국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공산주의에서 뭐 예, 전환한 지 예. 얼마 안 됐으니까 90년대 초반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지금 사정하고 대입시켜서 대통령의 어떤 해임권 그걸 공수처로 놓고 그다음 우리 대통령도 얼마 전에 국민이 위임받은 권력이 왜 마음대로 하냐 그 말씀하셨다고 예. 검찰에 대해서 그거 민주주의 원리 예. 그다음 부패 지금 공수처가 그 판사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도 비리 그대로 대입하니까 똑같아요. 야, 우리가 그 몽고 제도를 뽑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칫하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몽골 제도 거기 제가 나중에 답습하는 제가 복사해가지고 그런 한번 보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형태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그 인사라는 게 참 중요한데 물론 뭐 법무장관이 형식적인 인사권은 있습니다만은 대검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대검의 감찰부장 예. 이런 사람들도 그냥 조국 장관이 나가기 전에 다 자기 의중에 있는 이번에도 사람을 그렇더라고요. 인사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감찰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아니 감찰이 필요하죠. 근데 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 그래요. 어떤 최종적인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걸 법원에 넘기느냐 무혐의로 끝낼 것이냐 무혐의로 끝내면 법원이 관여를 전혀 못해요. 기소유예도 관여 못하고 사법기관인데 법원에도 있죠. 판사들 아까 말씀드린다면 일부 진짜 그 부패한 판사가 있다고요. 예. 그렇지만 왜 법원에 감찰위원회 안 두겠습니까? 그렇죠.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그게 어떤 잘못된 판사를 뽑아내는 건 좋은데 그게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거 우리 이메일 맨날 달고 있는데 침해된다. 그러면 검찰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검찰도 준사법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이 사람의 운명이 평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중요한 판단 내리는 기관인데 감찰을 통해서 그게 감찰은 필요하지만 그 감찰권이 남용됐을 경우에 이거는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의 몰락을 가져온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도 그러고 감찰은 필요하고 법무부에서 1차 감찰하고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대검 감찰부장도 또 뭐 그 우리법 연구회 했던 네, 출신 분이 또 이번에 갔더라고요. 변호사가 갔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감찰이라는 게 중립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러면 이 감찰은 없는 게 차라리 낫죠. 중립성이 없이 어떤 편파적이면. 그래서 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둬라. 예, 그러면 더 낫겠죠. 예,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뭐 법학 교수, 그다음 뭐 변호사, 그것도 뭐 민변이나 뭐 또 이쪽 반대쪽 변호사 골고루 두고 그다음 검사도 한두 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감찰부장이라는 그 뭐 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 취지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 권력 핵심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여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준사법기관이라기보다는 외청에 불과한 하나의 행정기관, 대통령 휘하에 있는 행정조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잘 따르고 거기에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떳떳하게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검찰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하나는 권한 분산. 이 두 가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그 중립성이야 그거야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충분한데 이제 결국은 권력 분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권력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검찰이 그러면 지금 권한을 갖다가 많이 나누자는 건데 수사권도 경찰에 주고 자기는 기소권만 가지고 또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 주고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권력을 나눴다고 합시다. 했는데 그쪽이 만일 부패하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그럼 다시 또 검찰로 다 모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게 검찰에게 권한을 제대로 주고 나중에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지. 권한을 뺏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쪼그라든 검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요 검사가 자긍심도 없어져요. 네, 그렇죠. 공무원 해보면요. 공무원의 자긍심이 중요한데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판사들이 그런대로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게 판사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누구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한 분산 다 좋고 하지만 그 권한이 분산됐을 때 문제는 생각해 봤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만드는 제도가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법조 문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여권 내에 있는 국회의원, 야권 국회의원은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국회의원들의 어떤 검찰에 대한 인식, 검사들이 사실 자초한 것도 있어요. 제가 뭐 그날 방송에서 공중파 이야기했는데 인사철만 되면 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그렇죠. 막 찾아가 권력에 이야기를 좀 많이 기웃거리면서 인사 부탁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았죠. 정치 국회의원들이 볼 때 검사들 조금 뭐 자기가 구속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검사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또 청와대 주변에 그러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미국 FBI니 무슨 이런 걸 갖다 존중하고 하는 이유가 미국은 체계 제도 자체로 그리고 사람이 벌써 한 거의 200 한 몇십 년 됐죠. 예. 오면서 이 수사권 FBI 그다음 검찰 이런 거는 정치인이 건드린 게 아니다. 이런 전통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됐는데 우리도 뭐 이제 70년 됐으니까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예.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검찰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도 그만큼 아무도 나를 갖다가 독립을 보장해 준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지. 그 다음 뭐 공수처를 만들든 수사권 분리해주든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아무런 그런 경찰에 가보세요. 앞으로 이제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국정감사에서도 동반퇴진론 최근에도 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있다.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 똑바로 일하겠다. 똑바로라는 소리를 아주 강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동반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겠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동반퇴진할 것 같으면 조국 전 장관 수사 안 했겠죠, 시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제가 제일 처음 흉내 냈다고 그랬다가 우리 고 교수님한테 참 혼나고 그다음부터 견해를 수정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안 했죠. 대충 이제 좀 뭐 건드린 척하고 그만뒀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한 거는 모습을 보면 지금 물러나면요. 청와대가 더 곤혹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럴 수 있겠죠. 되면요 민심이 지금 뭐 완전히 돌아서죠. 19일날 뭐 또다시 뭐 광화문 한다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물러감으로써 뭐 동력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 제 광화문 그 시위가.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집권층하고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물러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만해라. 우리는 이제 다 잘한 거다. 조국만 물러가면 우리는 다 잘한 걸로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혹여나 지금 집권층의 대통령이 무슨 물러가라는 뭐 메시지를 주거나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은 이거는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건 있죠. 조국 장관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대통령이 어떤 이렇게 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지 한쪽 진영의 여론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분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안 물러가면 그 분노에 또다시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끼얹는 거죠. 또다시 시위할 기름을 불쏘시개 이야기했던데 불쏘시개 제공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검찰 독립이죠.
또 한겨레 신문에 이제 네. 보도가 네. 윤중천 씨 네. 별장 네. 접대를 네. 받았다는 보도를 일면 토벌을 했잖아요. 그것도 국정감사라든가 여권에서 자꾸 무슨 총장이 고소 고발을 하냐 언론을 상대로. 그런데 단호히 거부했더라고. 일면에 사과를 해라. 그러면 사과하면 내가 취한다 그랬죠. 취하하겠다. 근데 그걸 있죠. 총장이 어떤 뭐 옛날 최동욱 뭐 혼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 조국 장관 수사와 관계없는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로 그 가지고 한겨레가 했으면은 그거는 뭐 그 취하해도 되고 총장이 뭐 그런 걸 고발하냐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고 교수님도 아실 정치 관계 그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한테 먼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조국 그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한 거라는 지금 인식을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저는 사과한다고 취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죠. 이 정권 아니면 말고식 보도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없어져야 싸움이 이런 싸움에서 한쪽이 사과하면 끝내고 이런 게 계속되면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빨리 그 윤중천 본인조차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없다고 있어요. 이야기 막 해가지고 빨리 정리되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 끝났는데 김대엽 씨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완전히 바뀌고 무혐의 나오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물론 뭐 여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오면 윤석열 총장도 조금 뭐 그렇게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문화라든가 정치 문화의 어떤 이 정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판단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 변호사님도 판사 생활 오래 하셨죠? 네, 23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북감에서 민주당을 좀 멘붕을 시킨 게 하나 있어요. MB 때 제일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 검찰 생활을 했는데 언제 가장 공정했느냐. 그러니까 MB 때 형 이상덕 그 당시 의원인가 전 의원도 구속시키고 또 아주 가까운 그 기업인도 한 분 계시고 또 박영준인가요? 차관, 왕차관 그런 분들 구속시켰는데 쿨하게 뭐 가냐 안 하더라 했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은 판사 시절에 어느 정권이 제일 좀 관여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체로 판사들은 그런 관여 이런 게 그리고 저는 좀 뭐 적죠. 엄청나게 무슨 누구를 뭐 재벌을 재판하고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본인은 아니라도 그런데 그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지 저는 않습니까? 제일 좋았다고 안 좋았던 때가 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안 좋았다냐면 뭐 재판에 지시를 해서가 아니고 이분이 그때 고등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장 판사들의 저희 형사 항소부장을 했는데 항소 기각률을 맨날 통계를 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쓸데없이 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됐다고 1심에 징역 10월 받은 거 8월로 깎아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변호사들이 아주 애를 먹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진짜 깎아주고 싶은 건 변호사가 있어가 아니고 뭐 일부 합의가 된다거나 그다음 반성을 한다거나 예, 그렇게 이런 거 있겠죠. 일심도 깎아주고 싶은데 대법원장님이 이 항소 기각률 파기해가지고 2개월 깎아준 걸 맨날 통계를 보고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승진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죠. 조직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됐으니까 정관 예우식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빈대잡을 초과상관 태운단 말도 했지만은 정말 한 몇 개월 정도는 깎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거든요. 절도범 왜 장발잔 같은 절도범 이런 거. 그렇게 있겠죠. 근데 이거 대법원장이 그 괜히 파기가 2개월 깎아줬다 소리 제가 굳이 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2개월 더 사나 안 사나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으로서 2개월이 엄청나게 크지만 엄청나게 길지. 그래서 그게 결국 판사에 대한 그것도 됐지만 국민에 대한 어떤 피해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실제로 뭐 재판에 하나의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그 통계, 미제 통계, 그다음 이런 걸 통해서 판사를 견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한 대법원장은 딱 그분이어서 가지고 그때가 좀 힘들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으로 있었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려지셨기를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검찰 무력화라든가 검찰 장악이 아닌 검찰권이 바로 서는 그런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